호랑이 사냥. 호랑이 사냥은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조선 정부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전문적 군대까지 따로 두었다. 이들을 차코갑사라고 했다. 차코갑사는 평안도에 특히 많았는데 그쪽에 호랑이들이 가장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호랑이가 없는 곳이 없었지만 나라에서는 호랑이 사냥을 권장해서 1년에 자기 고을에서 호랑이를 10마리 이상 잡으면 그 고을의 사또를 승진시켜주곤 했다. 또 호랑이 사냥에 나간 군사들에게도 제일 먼저 호랑이를 창이나 활로 맞추 2계급 특진의 포상을 내렸고, 성종 때에는 호랑이를 잡은 백성에게 면포 3필의 상금과 부역 1년 면제라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왕조차도 직접 호랑이 사냥에 나섰으니 이성계 집안이 무반 출신이라서 평소 무예를 즐겼던 이유도 있고, 사냥을 좋아하던 세조도 세자를 데리고 궁궐 뒷산을 헤집으며 호랑이 사냥을 하곤 했다. 그런데 그런 사냥을 나가면 백성들은 죽어났다. 추운 날에 꽹과리를 치며 하루종일 짐승몰이를 해야 했으니 말이다. 원래 사냥은 초목이 마르고 눈밭에 발자국이 잘 보이는 겨울에 주로 했으니, 또 나라에서는 강제로 호랑이를 몇 마리씩 잡으라고 할당을 하기도 하여 할당량을 못 채운 고을은 벌금을 내도록 하기도 했으니 지방의 백성들 역시 사냥몰이에 동원되며 고생을 해야만 했다. 때문에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사냥몰이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고충을 안다면 고을 수령은 백성들에게 호랑이 사냥을 하라고 너무 다그치지 말라. 호랑이 사냥과 관련해서 유명했던 왕이 연산군인데 그 방법이 조금 비겁했다. 먼저 호랑이를 사로잡아 오라고 시키더니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정리하여 그 속에 호랑이를 집어넣은 다음 사당 안에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을 통해 호랑이를 쏘아 맞춰 사냥을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호랑이 때문에 쿠데타의 빌미를 준 왕도 있었다. 광해군은 이규라는 문신을 황해도 평산부사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듣자하니 황해도에 호랑이가 많다던데 가거든 호랑이를 잡아 민심을 안정시켜라. 이규, 알겠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규는 광해군에게 상소문을 올린다. 내용은 이렇다. 전하, 호랑이를 잡아야겠는데 자꾸 호랑이가 관할구역을 벗어나 달아나니 제대로 소탕이 안 되옵니다. 호랑이 사냥을 할 때만은 군사들이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 알았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이걸 빌미로 이규는 인조반정 때 군사를 이끌고 한양까지 쳐들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은 호랑이였을지도 모른다. 호랑이는 어떤 식으로 사냥을 했나? 호랑이를 사냥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구덩이를 파서 창을 꽂고 풀로 덮어 호랑이가 빠지면 죽게끔 함정을 팠는데 이런 함정을 정창 혹은 식산이라고 했다. 또 벼락틀이라는 함정도 있었다. 그림과 같은 장치를 하고 아래에는 새끼 돼지나 강아지를 미끼로 넣어두었다. 그리고 호랑이나 곰이 와서 건드리면 활대가 풀리면서 위에 있는 돌들이 무너져 호랑이나 곰이 압살을 하게 된다. 찰코라는 덫도 있는데 흔히 보는 쥐덫처럼 생긴 것이지만 실제 크기는 굉장히 크다. 이러한 찰코는 주로 눈 덮인 겨울에 사용했는데 한쪽 발을 찰코에 물린 호랑이는 눈구덩이에 빠져 힘을 못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찰코에 물린 호랑이를 발견하면 호랑이 사냥꾼들은
설피를 신고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창이나 활로 호랑이를 사냥했다. 여기서 조선시대의 썰매에 대해 잠깐 설명해보면, 썰매는 눈 위의 말, 즉 설마에서 나온 말로 원래는 지금의 스키를 뜻하는 것이었다. 아, 그랬어? 조선 후기부터는 조총이 등장하면서 포수들이 주로 호랑이 사냥꾼으로 다녔는데, 조선은 19세기 말까지도 화승에 불을 붙여 화승이 화약 접시에 불을 점화하는 원시적인 화승총을 사용했다. 임진왜란 때 쓰던 가장 원시적인 총을 300년 넘게 사용했던 것인, 이게 얼마나 방법이 조악했냐 하면, 총을 쏘려면 조총에다 화약을 담고 납탄을 넣고 꽂을대로 쑤셔서 다진 다음에 화약 접시에 화약을 쏟고 불붙은 심지를 방아쇠를 당겨 화약 접시에 집어넣어 발사. 그리고 총관과 화약 접시가 총관과 연결되는 부분을 청소하면 한 사이클이 끝났고, 이것은 한 발 쏠 때마다 반복해야 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능숙한 사수라도 1분에 2발 정도밖에는 쏘지 못했다. 게다가 비바람이 불면 화승 심지가 꺼져 쏠 수가 없었다. 또 악천후 시에는 화약이 눅눅해져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진처럼 불 붙이고 기다리고 있진 않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해야 했고, 기본적으로 여러 명이 뭉쳐서 다녀야 했다. 때문에 포수들은 담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호랑이 고기와 뼈를 넣어 만든 고깃국을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 강원도 포수라는 말이 생겨났고, 비슷한 의미로 지리산 포수도 생겨났다. 함흥차사와 같은 의미였다. 한번 나가면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호랑이 잡는 포수들은 용맹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평안도의 강계 포수는 호랑이 사냥과 더불어 국방을 담당하기도 했고, 병인양요와 식미양요 때 대거 징집되어 정부의 정예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신미양요 때에는 도착한 지 3일 만에 현장 지리도 익히기 전에 전장에 투입되었고, 미군의 우수한 후장식 소총과 전장식 퍼커션 캡 소총의 상대가 되지 못한 탓에 차출된 포수들은 대부분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 신미양요 당시의 사진이다. 호랑이를 잡으면 떼돈을 벌 수 있었다. 조선 포수들이 목숨을 담보로 호랑이 사냥에 나섰던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냥에 성공하면 여러가지 부산물이 생겼으니, 사냥한 호랑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버릴 게 없었다. 호랑이 뼈는 단단해서 고급 칼자루로 쓰였고, 빻아서 고급 약재로 사용되었다. 특히 호랑이 앞발의 정강이 뼈는 호경골이라 불렀는데, 온 힘의 전기가 모였다 해서 귀하게 취급되었고, 이걸 가루로 만들어 빚은 호골주라는 술은 천하의 명약으로 취급되었다. 또 호랑이 머리는 힘이 세지고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배고 잡고, 호랑이 꼬리 가죽은 칼집으로도 쓰였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비싼 것은 호랑이 가죽, 즉 호피였으니,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값의 반이 가죽값이었다. 16세기 명종 연간의 기록을 보면 호랑이 한 명의 값은 쌀 60가마였다. 현재 가치로 약 1200만원에 달한다. 당시 관료들의 월급 수준이 쌀 2가마니 정도였으니, 호랑이 한 마리를 잡으면 가죽만 팔아도 거의 3년치 연봉을 뽑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마리를 모두 팔면 기와집이 한 채였다. 와, 이러한 호랑이 가죽은 진상품으로도 올려져서 왕이 대신들에게 내리는 특별 하사품, 외국에 보내는 예물로도 곧잘 쓰였다. 그런데 이런 호랑이 가죽보다 더 비싼 게 있었다. 바로 표범 가죽이었다. 왜냐하면 표범은 나무를 타는 등 더욱 날렵했기 때문에 잡기가 훨씬 힘들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를 보면 유독 표범 가죽을 깔고 앉은 그림이 많은데,
이는 당시 표범 가죽이 부의 상징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시 고위 관료들은 가마를 타더라도 표범 가죽을 깔고 탔다. 참고로 당시 표범 가죽은 아닷개, 아자개 등으로 불렸는데 이는 만주족의 언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였다. 그리고 이 말은 원래 중국 속담이다. 응?